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중 절반은 주택 소유 형태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새 무려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여기에 50대 가구주의 자가 비율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서울시 월세 비율부터 좀 알아보죠. 얼마나 됩니까? 네, 월세살이가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이 팍팍한 또 전세를 부담하는 것조차 상당한 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텐데 네. 이 30대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가 월세살이를 하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막 결혼을 한 그런 청년 세대들인데요. 이 집을 장만해서 안정적인 가구를 꾸려나가는 그런 출발에 있는 30대들인데 네. 이 월세 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40대의 경우에도 월세 비율이 이 네 가구 중 하나 가구 한 세대인 25.8%나 됐고 이 50대의 경우에도 자가의 비율이 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60대의 경우에도 자가 비율이 60%는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세 비율을 이 월세 비율이 앞선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003년부터 이 주거 거주와 관련해서 서울 통계 지표가 될 수 있는 서울 서베이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50대는 자가 비율이 불과 2년 전 2015년에는 60%가 넘었습니다. 61.6%나 됐는데 예. 가령 50대 그러면 당연히 집이 있겠지라고 글쎄 생각할 수 말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비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52.7%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만큼 이 50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도 대비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학자금 그리고 또 결혼 준비 등을 위해서 이 사실상 마지막 이 경제수단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파트 또 자택 이 집을 팔아서 또 이런 비용을 마련하게 되는 상당히 이 공공에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렇게 월세 가구가 늘어나는 그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주 제도 중에 하나가 이 네. 전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매달 이 부담도 피할 수 있으면서 이 목돈을 가지고서 나중에 실제 집 장만을 가는 징검다리의 그렇게 역할을 했죠. 해왔는데 예, 예. 이제는 이 전세금이 정말 툭툭툭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이 월세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이러한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전세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고 네. 부득이하게 이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주거 안정 이 월세 대출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는 많은 이 대기 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가동이 되었는데요. 물론 초기 단계에는 이 제도가 이 취업 준비생 그리고 또 이 근로 네. 이 장려금 수급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건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중반 8월부터는 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를 합해서 그러다 보니 이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네. 실제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이 이 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액수도 상당히 늘어났네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성격이 예. 늘어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다른 월세 대출보다는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낮고 그러니 상당히 또 이 환영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제도. 월세 보증금 대출을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또 이제 보증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거든요. 그만큼 서울을 비롯해서 네. 이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 서민 가게에는 큰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 보증금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네. 비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월세 비용도 이 해마다 점점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예요. 매달 뭐 60만 원, 70만 원 내는 경우에도 보면은 월세 보증금이 몇 천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또 서울에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와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월 지출 비용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이 월세 비용 네. 기숙사에서 이 주거하지 못하는 경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좀 정상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월세 돈을 내는데 보증금 또 보증금대로 거액을 맡기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참 헷갈린다. 뭐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이게. 월세를 또 제때 내지 못하게 되면 그 글쎄 말이에요. 보전금이 또 차감되는 현상. 네. 사실상 이 마이너스 적자 상태의 이 주거로 내몰리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리적인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라 그러면 월세를 예를 들면 뭐 6개월 밀린다.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거의 10배, 20배, 30배 그런 돈에 보증금을 대니까 참 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팍팍한데요. 네. 그 본부장님이 전셋값을 말씀하셨는데 이 전셋값이 하여튼 뭐 거의 이게 매매가 근처로 가 있죠, 지금 현재요. 실제 어떤 곳에서는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전세금이 이 매매가보다도 더 높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이 주거, 이 주택 제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아니면 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 집을 사기가 어려운 마당에 빚질 수밖에 없다면 바로 이 세대를 구성하자마자 빚을 져서 이 아파트나 또 이 주택을 장만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0년 이상 걸려야 네. 겨우 내 집 장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30대의 경우에도 이 상당히 어렵고 월세 비율이 늘어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 비율이 이 네 세대 중에 한 세대 정도 이 24.8%가 되는데 이만큼 대출 부담 또 빚 부담을 안고서 이 자가를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빚지고서라도 빨리 주택을 마련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월세로 또 전세로 살다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주택을 장만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요. 이걸 그 생애 최초의 주택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네.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네. 보시게 될 텐데요. 1년 미만의 이 생애 최초,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인데 26.1%. 꽤 되네요. 큰 비율입니다. 네.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도 10년, 5년 이상 10년 가까이 걸려서 또 10년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또 2년, 3년, 또 4년, 5년 동안에는 이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빚을 지고서라도 빨리 사든지 아. 아니면 이 빚 부담 또 대출 부담 때문에 한참 시간이 걸려야만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우리가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래서 네. 상당히 부모님의 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빨리 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경우가 됐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자수성가형으로 스스로 집을 장만해야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 동안에 월세 부담, 전세 부담은 또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26.1% 조금 전에 그래프로 나왔지만은 1년 이내에 자기 자가를 소유하는 비율이 26.1%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네. 가계담보대출이 더 많겠죠? 그 비율은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거 나와 있습니까? 예. 실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빚 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 주택의 법적 관리자는 은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바로 그런 것이 빚 부담을 지고서라도 네. 대출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서라도 빨리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도 그 이유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가계담보대출이 1,300조가 넘은 지 이미 오래됐고요. 그죠? 네. 또 17만 명이 이번에 늘었다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네. 이 담보대출에 대한 특히 담보대출은 규제에 많이 나서고 있죠. 집값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2년 사이에 네. 서울에서도 2억 이상, 2억 가까이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이 돈줄을 재겠다라는 것이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네. 총부채 상환 비율의 규제를 강화해서 그것이 LTV, DTI 요즘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LTV, DTI 네.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줄을 재서 실제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네. 여전히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풍선 효과처럼 실제로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많거든요. 그런 쪽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상가 투자 또 부동산의 투기 수요는 여전히 몰린다라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빚을 좀 지고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더 큰 부담으로 또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지금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LTV라든가 DTI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네. 이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네. 실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이런
투기에 대한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빨리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이러한 투기적인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실수요자입니다. 빚을 조금 지고서라도 나는 좀 집을 사고 싶다는 경우에는 이 높아진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여튼 새 정부가 지금 강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억제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서민들한테 참 반가운 소식이 전혀 아닌데요. 네. 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금리에는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네.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추세가 이 금리 하락 국면이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면서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네. 부담이 줄어드는데 예.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 주택 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픽스라고 하는 네. 이러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금리를 그동안에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해두었는데 이것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는 이 대출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는 것이고. 그게 워낙 많은 액수를 대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 0.2%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몇 포인트 차이가 네. 대출금리보다 훨씬 큰 포인트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 전반의 부채에 대해서 상당한 또 짐을 느끼게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씀씀이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사실상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이자 대출금 부담 때문에 쓰는 경제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이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도 악순환이 되는 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새 정부에서도 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바로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요? 공공임대주택을 예. 많이 늘려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재정적 부담이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전 월세금을 갑자기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상한제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전세 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 이 가구에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적 제도인데 이럴 경우에 집주인들이 또 상당히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우회해서 또 부담을 주고 싫어하는 상당히 네. 법적 저항감이 크게 또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LTV 또 DTI 이런 이 비율로서 이 또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 심리를 막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 해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서울시에서 내세웠던 대로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 투기적인 요소보다는 정말 공유제의 개념을 넣어서 주택만큼 우리 서울 1,000만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로 간에 바로 이 부분에 집주인과 또 집을 빌리게 되는 이 전세 또 월세 이 간에 서로 간의 협치, 협력,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처음으로 여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 한번. 가정의 어려움을 아는 만큼 네. 또 그만큼 국토부 장관의 네. 새로운 정책 기대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